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뇌를 안다는 것은 나와 인간을 안다는 것. 리사 펠트먼 베럿지음, 변지영 옮김, 정승재 감수, 더 퀘스트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들어가며 2분의 1강.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1강. 뇌는 하나다. 삼위일체의 뇌는 버려라. 2강. 뇌는 네트워크다. 3강. 어린 뇌는 스스로 세계와 연결한다. 4강. 뇌는 당신의 거의 모든 행동을 예측한다. 5강. 당신의 뇌는 보이지 않게 다른 뇌와 함께 움직인다. 6강. 인간의 뇌는 다양한 종류의 마음을 만든다. 7강. 인간의 뇌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나는 당신이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기를 바라며 이 짧고 쉽게 읽히는 책을 썼다. 물론 이 책이 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각 장은 뇌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제시하며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다룬다. 처음부터 차례로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꼭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교수로서 나는 연구에 관해 설명하거나 학술지에 제언을 기고하는 등 과학적 정보를 많이 담은 글을 주로 써왔다. 하지만 이 책의 경우에는 독자들이 덜 부담스럽게 느끼도록 참고 문헌 전체를 내 홈페이지로 옮겨두었다. 더 궁금한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면 좋겠다. 이 책 끝에 과학적 세부사항을 일부 간추려 브로그로 실었다. 각 강의의 주제에 관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룬다. 또한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는 점들을 설명하고 몇몇 흥미로운 표현 방식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출처를 밝힌다. 책 제목에 왜 8가지가 아니라 7과 2분의 1가지라고 했는지 설명해야겠다. 첫 수업인 2분의 1강에서는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살펴본다. 방대한 진화사를 살짝 훔쳐보는 정도여서 2분의 1강이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첫 수업 내용에는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 소개되어 있다. 한 신경과학자가 우리 뇌에 관해 어떤 점이 그토록 흥미롭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 귀 사이에 있는 3파운드짜리 덩어리가 어떻게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면 좋겠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또는 어떤 인간이기를 원하는지에 관해 생각하도록 권유할 것이다. 2분의 1강. 아주 짧은 진화학 수업.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옛날 옛적 지구는 뇌 없는 생명체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생물학적 표현일 뿐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 생명체 중 하나는 활류어였다. 만일 당신이 활류어를 본다면 몸 양쪽 측면에서 아가미 같은 구멍들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저 작은 벌레쯤으로 착각할 것이다. 활류어는 약 5억 5천만 년 전부터 바다에 살았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다. 매우 기본적인 이동 체계를 갖추고 있어 물속에서 스스로 나아갈 수 있었다. 먹는 방식도 매우 단순해서 마치 풀잎처럼 바다 밑에 자리 잡고 작디 작은 생물체가 자신의 입으로 흘러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이든 섭취했다. 맛과 냄새는 전혀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활류어에게는 우리와 같은 감각기관이 없었으니까. 활류어는 빛의 변화를 감시하는 세포만 몇 개 있을 뿐 눈도
귀도 없었다. 그들의 빈약한 신경계에는 뇌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세포 덩어리들이 들어있었다. 활류어를 두고 막대기에 붙은 위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 활류어가 당신의 먼 친척이며 지금도 지구상에 살고 있다. 당신이 오늘날의 활류어를 만난다면 같은 바다를 방랑하던 당신의 아주 오래된 작은 조상과 매우 유사한 생명체를 보는 셈이다. 당신은 선사시대의 바닷속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길이 5cm짜리 작은 벌레 같은 생물을 상상하면서 우리 인류가 지나해온 여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고대 활류에게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당신에게는 수백 개의 뼈, 여러 내장기관, 팔과 다리와 코와 매력적인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뇌가 있다. 활류어에게는 뇌는 필요하지 않았다.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은 움직임을 담당하는 세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처리 과정 없이도 물속 세계에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복잡하고 강력한 뇌가 있어 생각과 감정, 기억과 꿈처럼 다양한 마음의 사건을 일으키고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독특하고 의미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내면의 삶을 만들어낸다. 왜 뇌는 당신의 뇌처럼 진화했을까? 누가 봐도 확실한 답은 생각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흔히 뇌가 일종의 상향 진보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추정한다. 말하자면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해서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어떤 동물들보다 더 정교하게 설계된 생각하는 뇌인 인간의 뇌가 있다는 식으로 가정한다. 결국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힘이니 말이다. 그렇지 않나? 하지만 이 명백한 답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우리 뇌가 생각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발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엄청난 오해들의 근원이 되어왔다. 그 소중한 믿음을 내려놓았다면 당신은 뇌를 이해하는 길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우리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종류의 생명체인지 이해하는데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5억 년 전, 작은 활류어를 비롯해 단순한 생물들이 바다 밑에서 평화롭게 만찬을 즐기고 있을 때 지구는 과학자들이 캄브리아기라 부르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 진화적으로 새롭고 중요한 것 하나가 등장했는데 바로 사냥, 곧 잡아먹는 행위이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인지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먹게 되었다. 이전에도 동물들은 서로를 먹어댔지만 이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먹게 된 것이다. 뇌가 있어야 포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고의적 섭식은 뇌가 발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캄브리아기의 포식자가 출현함으로써 지구는 경쟁이 더 심하고 위험한 곳으로 탈바꿈되었다. 잡아먹는 자나 먹히는 자 모두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더 많이 감지하도록 진화했다. 그들의 감각계는 더 정교하게 발달하기 시작했다. 활류어는 빛과 어둠만 구별할 수 있었지만 새로 등장한 생물들은 실제로 볼 수 있었다. 활류어는 단순한 피부 감각만 갖고 있는데 반해 새로 등장한 생물들은 촉각이 더 민감하게 진화해서 물속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온전히 느끼고 진동으로 대상을 감지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상어는 촉각을 사용해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한다. 감각이 더 발달하면서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 멀리 있는 희끄무레한 것이 먹을 만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저것에게 잡아먹힐까가 되었다. 주변 환경을 더 잘 감지하는 생물은 살아남아 성장할 가능성이 더 컸다. 활류어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환경을 감지하지 못한 반면 새로 출현한 생물들은 감지할 수 있었다.
포식자와 피식자 모두 서로에게서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았다. 바로 더 정교한 움직임이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한데 엮인 환류에게 움직임이란 지극히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환류어는 먹이가 흘러들어올 때마다 아무 쪽으로나 꼼짝거리면서 장소를 옮겨 자리 잡았다. 그리고는 희미한 그림자만 드리워도 다른 곳으로 잽싸게 몸을 옮겼다. 하지만 포식자와 피식자는 사냥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더 빠르게,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운동체계를 발달시키기 시작했다. 새롭게 등장한 이런 생물들은 주변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먹잇감 쪽으로 또는 위협을 피해 의식적으로 달리고 몸을 돌리고 잠수할 수 있었다. 생물이 멀리서도 뭔가를 감지하고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진화는 이런 과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생물을 선호했다. 만약 어떤 생물이 먹잇감을 향해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면 다른 생물이 먼저 그 먹잇감을 잡아채 먹어버린다. 만약 오지도 않을 잠재적 위협을 피해 도망가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면 그들은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자원을 허비해버린 셈이다. 생존하려면 에너지 효율이 필수 조건이었다. 에너지 효율은 일종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재무 예산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파악한다. 당신의 몸을 위한 예산 역시 이와 비슷하게 수분, 염분, 포도당과 같은 자원들을 얼마나 얻거나 잃었는지 파악한다. 수영이나 달리기처럼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는 당신의 계좌에서 자원을 인출해가는 것과 같다. 먹거나 자는 것처럼 에너지를 보충하는 행위는 예금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단순한 설명이지만 몸을 운영하려면 생물학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핵심 개념을 잘 담아내고 있다. 당신이 취하는 또는 취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경제적 선택이다. 당신의 뇌는 생물학적 자원들을 언제 써야 하고 언제 저축해야 하는지 늘 헤아리고 있다. 재무 예산을 잘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당신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돌발 사태를 피하는 것이다. 돈이 필요할 때를 예상해서 자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다. 신체 예산도 이와 마찬가지다. 캄브리아기의 작은 생물들이 배고픈 포식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살아남으려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법이 필요했다. 굶주림에 떠는 야수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죽은 척하거나 몸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야수의 돌진을 예상해 그보다 먼저 도망갈 태세를 갖출 것인가? 신체 예산에 관한 한 예측은 늘 반응을 앞지른다. 포식자의 공격에 앞서 움직일 준비를 한 생물들은 포식자가 덮치기를 기다린 생물보다 생존 가능성이 더 크다. 대체로 예측이 적중했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실수를 하고 그곳으로부터 뭔가를 배운 생물은 잘 살아남았다. 반면 빈번하게 예측에 어긋나거나 위협을 피하지 못하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은 위협에 대해 거짓 경보를 반복한 생물들은 그리 잘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을 덜 탐색했고 먹이를 덜 찾았으며 번식 가능성도 적었다. 이러한 신체 예산을 과학에서는 알로스타시스라고 한다. 알로스타시스란 몸에서 뭔가 필요할 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동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을 뜻한다. 캄브리아기의 생물들은 온종일 감지하고 움직임으로써 자원을 얻거나 썼으므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알로스타시스가 신체 시스템 균형을 잡아주었다. 써버린 자원을 제때 보충하려면 뒤로 물러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동물들은 몸이 미래를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예측했을까? 가장 좋은 정보원은 자신들의 과거, 곧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했던 행위들에 있다. 과거 행위가 성공적으로 위협을 피하게 해주었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등
보상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들은 그 행위를 반복하려 할 것이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동물은 자기 몸을 어떤 행위에 대비시킬 때 어떤 식으로든 과거 경험을 떠올린다. 예측은 이처럼 유용한 역량이어서 단세포 생물조차도 자신의 행위를 예측하여 계획한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예측을 해내는지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고 있다. 한번 상상해보라. 아주 작은 캄브리아기의 생물이 물에 따라 떠내려 가고 있다. 저 앞에서 마시는 것 같은 대상이 감지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생물은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꼭 움직여야 할까? 움직이려면 예산에서 에너지를 꺼내 써야 한다. 경제성 측면에서 그 움직임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예측이다. 과거 경험의 근거에 새로운 행위에 몸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한 가지 명확히 해주자면 여기서 나는 숙고에서 장단점을 따지는 의식적 의사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련의 특정한 움직임을 예측하고 일으키기 위해서는 생물 내부에서 반드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 무언가가 가치를 결정한다. 어떤 움직임의 가치는 알로스타시스에 따른 신체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고대의 동물들은 더 크고 더 복잡한 몸으로 진화를 계속해왔다. 이는 몸 내부도 더 정교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대기에 붙은 작은 위장에 불과했던 환류아에게는 몸을 조절할 수 있는 신체 시스템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물속에서 몸을 곧게 유지하고 원시적인 형태의 장으로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세포 몇 개면 충분했다. 하지만 새로이 등장한 동물들은 피를 뿜어내는 심장과 심혈관계,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호흡기, 감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응성이 높은 면역계를 비롯한 복잡한 내부 체계들을 발달시켰다. 이러한 체계들은 신체 예산 프로세스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은행 계좌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어 제법 큰 기업의 회계부서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 복잡한 신체들은 이제 세포 몇 개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수분과 혈액, 염분과 산소, 포도당과 코르티솔, 성호르몬과 기타 수많은 자원을 모두 잘 조절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지휘본부가 필요했다. 바로 뇌다. 이렇듯 동물은 몸이 점차 크게 진화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신체 예산을 담당하던 몇 개의 세포도 점점 더 복잡성을 띠는 뇌로 진화했다. 몇억 년 만에 지구는 온갖 종류의 복잡한 뇌들로 어수선해졌다. 600개가 넘는 근육의 움직임을 감독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혈액을 하루에 2000갤런씩 뿜어내고 수십억 개의 뇌세포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음식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배설하고 병과 싸우는 이 모든 것을 얼추 72년간 잠시도 쉬지 않고 해내는 당신의 뇌를 포함해서 말이다. 당신의 신체 예산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회계 계정 수천 개와 같으며 당신에게는 그것들을 감당해낼 뇌가 있다. 심지어 이러한 신체 예산 프로세스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뇌로 인해 한층 더 힘겹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세상에서 일어난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뇌는 당신의 뇌처럼 진화했는가? 이는 사실 대답하기 불가능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진화는 목적을 갖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화에는 왜가 없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다. 뇌의 핵심 임무는 이성이 아니다. 감정도 아니다. 상상도 아니다. 창의성이나 공감도 아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함으로써 가치 있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해내도록 신체를 제어하는 것, 곧 알로스타시스를 해내는 것이다. 당신의 뇌는 음식이나 보금자리, 애정 또는 물리적 보호와 같이 좋은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지속해서 당신의 에너지를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자연의 필수 과업, 곧 당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벌레에서 진화해 아주 복잡해진 신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듯 우리 뇌는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며 수백 가지 경험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모든 정신적 활동은 신체 예산을 잘 관리해서 당신을 살아있게 한다는 내 핵심 임무가 낳은 결과물이다. 기억에서 환각까지, 황홀감에서 수치심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이러한 임무의 일부다. 때때로 눈앞의 프로젝트를 끝마치기 위해 밤늦게까지 커피를 마시며 앉아있어야 할 때처럼 내일 갚아야 할 에너지를 오늘 빌려 써야 하는 날이면 당신의 뇌는 단기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도 한다. 반면에 수학이나 목공과 같은 어려운 기술을 몇 년에 걸쳐 배우는 것처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생존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면 당신의 뇌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거나 행복이나 분노, 경외심 같은 감정을 느끼거나 누군가를 안아주거나 포옹을 받거나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참아내는 일들 하나하나를 이것 하나하나를 경험할 때 몸의 신진대사 예산에 자원을 넣거나 빼낸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신체 내부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신체 예산이라는 발상은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결국 어떻게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오래도록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 열쇠다. 이 작은 진화 이야기는 당신의 뇌와 주변의 다른 뇌들에 관한 좀 더 긴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한다. 다음 이어질 7개의 짧은 강의에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신경과학, 심리학, 인류학의 놀라운 과학적 발견들을 둘러볼 것이다. 우리는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뇌들로 가득한 동물의 왕국에서 과연 무엇이 인간의 뇌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아기의 뇌가 점차 어른의 뇌로 바꾸어 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의 뇌 구조에서 각각 다른 인간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도 살필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현실의 질문들과도 맞붙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관습, 규칙, 문명을 만들도록 힘을 주는가?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신체 예산과 예측 프로세스, 그리고 당신의 행위와 경험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중추적 역할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뇌와 몸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뇌와 어떻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밝힐 것이다. 이 책을 덮을 때쯤 당신의 머리가 생각 말고도 더 많은 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듯 말이다. 7강 뇌 속에 존재하는 세계. 인간의 뇌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만들어진 세상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름 붙이고 경계에 지어놓은 도시나 마을에서 살고 있다. 주소에는 사람들이 만든 문자와 기호들이 들어간다. 이 책을 포함하여 모든 책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만들어진 상징을 사용한다. 당신은 돈이라고 불리는 종이나 금속,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책이나 다른 물건들을 살 수 있다. 돈 역시 완전히 만들어낸 것이다. 때때로 돈은
컴퓨터 서버 간의 케이블을 따라 흐르거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기파처럼 공중을 이동한다. 심지어 당신은 보이지 않는 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비행기에 남들보다 먼저 탑승할 권리라든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시중들게 하는 특권 같은 것 말이다. 당신은 날마다 이 만들어진 세상에 적극적으로 기꺼이 참여한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진짜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당신의 이름만큼이나 진짜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뇌 속에만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다. 당신이 지금 미국을 뒤로하고 캐나다로 들어서는 중인지, 저 드넓은 바다에서 조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태양 둘레를 도는 지구 궤도의 한 부분을 1월이라고 부를지 등을 결정하는 일은 물리학이나 화학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다. 사회적 실제다. 바위와 나무, 사막과 바다가 있던 지구 자체는 물리적 현실이다. 사회적 현실이란 우리가 물리적인 것에 집단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표면의 어느 한 덩어리가 국가라는 것에 동의하고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이나 여왕처럼 지도자라는 것에 동의한다. 사람들이 그저 마음을 바꾸기만 해도 사회적 현실은 순간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1776년에는 13개 영국 식민지가 사라지면서 미국으로 대체되었다. 사회적 현실의 세계도 매우 심각하다. 중동에서는 토지의 한 구획이 이스라엘인지 팔레스타인인지를 놓고 동의가 되지 않아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기까지 한다. 우리가 사회적 현실의 사실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은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사회적 현실과 물리적 현실의 경계에는 구멍이 많아서 서로 넘나든다. 과학적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할 때 와인은 더 좋은 맛을 낸다. 친환경 라벨이 붙은 커피는 라벨이 없는 똑같은 커피보다 더 좋은 맛을 낸다. 사회적 현실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 뇌의 예측은 먹고 마시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바꿔버린다. 우리는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으므로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아는 한 다른 동물의 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회적 현실은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이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달시켰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내가 5가지 C라고 부르는 능력 세트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바로 창의성, 의사소통, 모방, 협력, 그리고 압축이다. 첫째, 우리에게는 창의적인 뇌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예술과 음악을 만들게 해주는 바로 그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는 흙바닥에 선을 긋고 그것을 한 나라의 국경이라고 부른다. 이 행위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현실, 국가들을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토지 영역에 시민권이나 이민같이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부과한다. 다음번에 세간을 통과할 때 또는 한 마을을 떠나 다음 마을에 들어갈 때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라. 경계들은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국가와 국경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뇌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뇌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대개 언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기름 좀 넣어야겠다고 말할 때 나는 지금 내 몸이 아니라 자동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곧 주유소로 운전해 가서 차에서 내린 다음 카드를 꺼내어 결제하는 등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 뇌가 이러한 특징들을 떠올리고 당신의 뇌도 그렇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다. 엄밀히 말하면 작은 규모의 사회적 현실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의 차와 내 차가 교차로에서 만났고 내가 먼저 가라고 손을 흔들면 당신도 내 손의 움직임을 보고 그 의미를 추측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도 나처럼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현실이 확장되고 지속되려면 일반적으로 다른 상징보다는 언어가 더 효율적이다. 말을 사용하지 않은 채 한 나라의 교통법규를 가르쳐서 수립하려 한다고 상상해보라. 셋째,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위한 법과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서로를 확실히 모방함으로써 배워나가는 뇌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린 뇌들을 세상에 연결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규범들을 가르친다. 신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참들이 살아남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사람이 살기 힘든 오지로 모험을 떠났다가 그중 다수가 죽은 1800년대 탐험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이들 중 살아남은 탐험가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었다.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음식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낯선 기후에서 생존하기 위한 온갖 비결을 가르쳤다. 모든 사람이 모방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만 했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이미 멸종했을 것이다. 넷째, 광대한 지리적 규모로 협력하는 뇌가 필요하다. 공통조림 한 캔을 꺼내기 위해 주방 찬장에 손을 뻗는 것과 같은 가장 평범한 행동조차도 다른 사람들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아마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는 그 콩을 심고 물을 주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캔을 만들 금속을 채굴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에 죽은 다른 사람들이 발명해낸 기술과 도구들을 사용해 누군가가 나무와 못, 벽돌로 힘들게 지은 상점으로 콩을 운반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부가 만든 돈으로 당신은 통조림을 결제하고 사왔다. 공유된 사회적 현실 덕분에 이 사람들 수천 명이 제때 제곳에 있을 수 있고 그리하여 당신은 콩 통조림으로 저녁 식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5가지 C 중 4개인 창의성, 의사소통, 모방, 협력은 우리 종에게 크고 복잡한 뇌를 부여한 유전적 변화들과 함께 발달했다. 하지만 커다란 뇌와 높은 복잡성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적 현실을 만들고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5번째 C에 해당하는 압축이 필요하다. 압축이란 다른 동물의 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복잡한 능력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